세계 정세부에 다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전재현입니다. 여러분, 일본이 오랫동안 숨겨두었던 이른바 악마의 무기를 마침내 공식적으로 잠금 해제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벌벌 떠는 이유, 소위 스텔스 토마호크가 대체 무엇이냐는 질문이 이제 현실이 됐습니다. 한때 평화 속에 잠들었다고 조롱받던 나라가 갑자기 송곳니를 드러내는 순간 아시아의 지도는 다시 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일본이 그저 순하고 예의만 차리는 나라라고 꿈을 꾸고 계십니까? 이제 깨어나셔야 합니다. 세상이 하품하는 사이 일본은 조용히 금기라는 문을 열어 젖혔습니다. 그리고 더 아이러니한 건 사람들이 아직도 말투를 부드럽게 할지 목소리를 낮출지로 논쟁하는 동안 누군가는 이미 남의 목을 서늘하게 만드는 장치를 끝까지 조립해 버렸다는 점입니다. 왜 중국이 지금 이토록 초조하게 소리치고 마치 꼬리를 밟힌 것처럼 과민 반응을 보이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목 앞에 차갑게 식은 강철 이빨이 일본산으로 똑바로 들이밀렸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일본은 더 이상 방어만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일본은 맞으면 2배로 되갚는 나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어떤 이들은 아직도 웃으며 악수만 하면 모든 게 조용해진다고 믿고 싶어 하지만 국제정치에서 미소는 미사일을 막아주지 못합니다. 오늘 저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뒤집어 보겠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언론이 종종 피해가는 그 뒤편의 사실을 꺼내보겠습니다. 일본은 결국 수년간 쓰고 있던 오직 방이라는 무거운 가면을 벗었습니다.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그 변화 속도를 보고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극동의 군사 균형은 기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울이 기울기 시작하면은 도덕을 가장 크게 외치던 쪽이 대개는 자기가 먼저 떨어질까 봐 겁먹는 법입니다. 2022년 12월 일본 정부는 전후 최대급이라고 불릴 만한 국방 전략의 대전안을 밀어붙였습니다. 이른바 안보 3문서의 개정입니다. 그 안에 명확히 들어간 표현이 반격 능력입니다. 말은 부드럽게 포장했지만 본질은 상대 영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공격받으면 곧바로 상대의 핵심 두뇌를 치겠다는 뜻입니다. 싸움의 기본 규칙을 일본이 드디어 손에 쥔 셈입니다. 아시아에서는 이상하게도 규칙을 배우는 쪽이 불안정의 원인으로 몰리고 처음부터 규칙을 깨둔 쪽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장면이 반복됩니다.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예전엔 일본을 샌드백처럼 생각했습니다. 그저 막고 서 있는 존재라고요. 그런데 그 샌드백 안에 폭탄이 들어있다면 어떨까요? 그 폭탄이 바로 일본 방위성 산하의 조달기술 물류기관이 미쓰비시 중공업과 함께 주도해 개발하는 장거리 순항미사일입니다. 기반은 12식 유도탄 계열이지만 새 버전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마치 출력이 강제로 올라간 것처럼 성격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샌드백이라고 믿었는데 알고 보니 조건부 샌드백이었습니다. 세게 치면 터지는 쪽 말입니다. 사거리부터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약 100km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1000km로 뛰어 올랐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으로는 2000km, 심지어 3000km까지도 거론됩니다. 2000km라면 지도를 펼쳐보십시오. 규슈에서 쏘면 중국 연안은 물론이고 내륙 깊은 곳에 핵심 시설까지 닿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카이도에서 쏘면 북한의 미사일 기지들이 사실상 사정권에 들어간다는 말도 있습니다. 즉 예전엔 위험구역 밖에서 일본을 도발하던 이들이 이제는 일본의 사격구역 안으로 끌려 들어오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전엔 멀리서 돌을 던지며 즐기더니 돌이 되돌아오자 갑자기 불안정이라고 외치는 것, 그 자체가 자업자득의 예술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섭냐고요. 평화를 이불처럼 덮고 살던 일본 내부에서는 실감이 덜할 수 있지만 베이징은 피부로 느낄 겁니다. 다음에 떨어질 것이 자기 머리일 수 있다는 공포 말입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얼굴이 붉어져 일본이 군사 확장으로 지역 안정을 위협한다고 비난하던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듣고 있으면 웃음이 나옵니다.
자기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군사화를 해놓고 일본이 조금만 진지해지면 바로 약점이 눌린 것처럼 고함을 칩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전쟁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전쟁이 더 이상 일방통행이 아닌 상황을 두려워합니다. 실제로 약점을 건드린 겁니다. 사거리 1000km급 순항 미사일이 중국의 핵심 경제 군사 중심지들을 위협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베이징과 상하이 같은 곳까지 거론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목에 놓인 칼처럼 작동합니다. 칼이 목에 닿아야 사람은 그제야 평화가 구호가 아니라 서로 함부로 못 움직이게 만드는 균형이라는 사실을 떠올립니다. 반격 능력은 듣기 좋은 평화보험이 아닙니다. 현대 미사일 전쟁은 몇 분 안에 판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맞아놓고 나서 유감 표명 같은 말로는 늦습니다. 상대 미사일을 전부 요격하겠다는 발상은 동화에 가깝습니다. A-이지스든 파트리엇든 포화 공격 앞에서는 과부하가 오기 쉽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단순합니다. 너가 쏘면 나도 쏜다. 상대에게 즉각적인 대가를 각인시키는 것, 그게 억지력의 본질입니다. 여기엔 한국식 역설이 하나 있습니다. 평화를 사랑한다고 100번 말하는 것보다 보복 청구서를 한 장 올려두는 순간 상대가 갑자기 예의를 갖추기 시작한다는 역설 말입니다. 중국이 가장 불안해하는 지점은 일본이 완전한 자립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산 토마호크를 사오면 빌린 칼입니다. 언제 어떻게 쓸지는 워싱턴의 고개 끄덕임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은 쓰지 말라고 하면 그대로 멈춥니다. 하지만 국산화는 다릅니다. 일본이 만들고 정비하고 결정하고 방아쇠를 당깁니다. 미국이 말리고 싶어도 확실히 못 말릴 수 있다는 전망이 바로 베이징을 가장 초조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뒤로 돌려 해결하는 문화에 익숙한 이들에게 국산 무기는 흥정이 잘 안 되는 불편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스텔스 토마호크라는 별명은 단지 멀리 날아간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닌자처럼 날아온다는 의미가 붙습니다. 현대의 능동이 상배열 레이더라도 지형 추종 비행 기술인 TRS-EM 앞에서 상황이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미사일은 해수면 가까이 붙거나 산줄기를 따라 극적오도로 미끄러지듯 갑니다. 레이더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조용해서 더 불쾌합니다. 그러나 알아차리는 순간은 늦을 수 있습니다. 나타났고 다음 순간 폭발음. 무서운 건 폭발음이 아니라 그 이전의 침묵입니다. 누가 나를 보고 있는지 모르는 그 침묵 말입니다. 유도 체계는 일본의 QGSS 미치비키 위성 항법을 활용해 GPS에 완전히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도 거론됩니다. 미터급 정확도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의 안정성까지 이야기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수준은 건물 하나가 아니라 건물의 특정 지점을 겨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자전 교란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오래전부터 그 상황까지 가정해 두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위성 신호가 끊겨도 INS 관성 항법이 계속 움직이며 목표를 물고 늘어지는 방식입니다. 기한 맞춰 찾아오는 악성 채권 같은 집요함이라고 비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탄두도 선택지가 다양하다고들 합니다. 지하 지휘소 관통형 대함형 혹은 더 넓은 효과를 노리는 유형까지 상황에 따라 바꾼다는 겁니다. 전쟁의 칼이면서도 여러 용도로 쓰인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번의 풍자가 나옵니다. 평화를 자랑하던 사람들이 정작 두려워하는 건 남이 함부로 못하게 만드는 능력이 상대에게 생겼을 때라는 사실입니다. 추진과 연료 기술도 누적 기반이 있습니다. 메실론이나 ACTIA 같은 우주 발사체 프로그램에서 쌓아온 고체 추진 기술과 관련 역량이 사거리 증가와 속도 유지, 유연한 궤도 운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해외에서는 사이런트 스톰 같은 별칭도 붙는데 과장 없이 조용히 도착의 이야기를 끝낸다는 의미로 꽤 들어맞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국산화를 밀어붙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가지는 냉정한 현실 인식입니다. 미국의 무기 지원이 늦어지면 전선의 병사는 목숨으로 값을 치릅니다. 만약 타이완 해협에서 상황이 터지면 미국의 재고는 빠듯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일본의 우선순위가 돌아올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도와줄 시간이 없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도쿄는 정면으로 본 겁니다. 그 순간부터 사람은 부드러운 약속을 덜 믿게 됩니다.
날씨가 좋을 때만 통하는 약속은 결국 약속이 아니라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일본 산업팀이 묶입니다. 미쓰비시 중공업, IHI, NEC, 후지스 같은 기업들이 산업과 기술을 결합해 국산화 비율 90%가 넘는 체계를 만든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봉쇄가 걸려도 국내 공장이 돌기만 하면 생산이 가능한 구조를 지향합니다. 중국 입장에선 보급로를 죄는 전략이 잘 먹히지 않는 악몽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죠? 조일 수 없게 되면 그 다음 수는 대개 비난입니다. 목소리만 커지고 논리는 얇아지는 그 익숙한 장면 말입니다. 한때 일본은 기술은 있어도 결심이 없다고들 했습니다. 지금은 다르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일본은 기술을 실전 억지력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중국 쪽 일부 매체가 일본을 점점 통제하기 어려운 괴물이라고 부른다는 말도 들립니다. 씁쓸하죠. 자기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미사일을 줄 세워놓고 상대가 막대기를 하나 들자 피해자 행세를 합니다. 역할 바꾸기라는 예술을 이렇게 열심히 연습한 결과가 바로 이런 장면입니다. 동아시아는 2020년대에 화약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중국은 중거리 미사일과 포화 공격으로 방어를 무너뜨리려는 구상을 가져가고 요격 미사일 숫자만 늘리면 결국 방어 측이 먼저 지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발사대 지휘소, 핵심 인프라를 타격할 능력입니다. 단순한 의미의 선제 공격이 아니라 너가 움직이면 너도 값을 치른다는 메시지입니다. 이 지역에서 사람을 가장 예의 바르게 만드는 건 말이 아니라 너무 비싼 대가입니다. 핵심 배치 구상으로는 서남도서 사슬이 거론됩니다. 오키나와, 이시가키, 미야코 같은 섬들입니다. 그림처럼 아름다운 섬들이 요새가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동식 발사 차량은 한 곳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쏘고 이동하고 다시 쏘고 이동합니다.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것이 가장 큰 공포입니다. 이것은 일본식 지역 거부 전략의 형태로 설명되기도 합니다. 목표는 중국 해군이 태평양으로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이른바 제1도련선 안쪽으로 묶어두는 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묶이면 사람들은 대개 욕심을 탓하지 않고 벽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남 탓은 늘 빠르고 반성은 늘 배송이 늦습니다. 물론 지역 주민 반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행정은 부드러운 말을 할 겁니다. 재난 구조에도 쓰일 수 있다 같은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말만 예쁘게 한다고 안전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지금 일본이 추구하는 건 차갑지만 실용적인 현실주의입니다. 생산은 계속되고 일본식 품질 기준이 붙습니다. 여기서 또 한 번의 풍자가 나옵니다. 어떤 곳은 부패가 무기까지 희석시킨다는 소문이 돌 정도인데 다른 쪽은 한치라도 어긋나면 처음부터 다시 만드는 문화로 유명합니다. 전쟁에서 그 차이는 존재와 소멸의 경계가 될 수 있습니다. 한쪽은 수량으로 사진을 찍고 다른 쪽은 정밀도로 결말을 당깁니다. 어느 쪽이 더 잠을 빼앗는지 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언론이 잘 말하지 않는 절망의 부분도 있습니다. 중국은 병력도 많고 장비도 많아 목록만 보면 화려합니다. 그러나 내부는 숙청과 불신으로 흔들린다는 말이 끊이지 않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연료에 물을 탄다는 식의 우스갯소리 같은 소문까지 나옵니다. 이런 소문이 도는 것 자체가 이익과 공포가 통제 사슬을 갉아먹는 구조를 비춥니다. 반면 일본은 산업 규율과 표준화를 기반으로 갑니다. 차갑다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차가움이 계산 실수를 막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가장 무섭게 하는 건 소리 지르는 쪽이 아니라 조용히 일을 끝내는 쪽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카드가 거론됩니다. 잠수함 발사형 그리고 수직 발사관 VLS 같은 개념입니다. 일본 잠수함은 정숙성으로 유명합니다. 바다 아래의 구멍 같은 존재가 조용히 다가와 갑자기 미사일을 쏜다면 경보 시간은 초 단위로 줄어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날아오는 일격, 그게 심리적으로 가장 잔인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일본은 센서와 화력을 묶는 네트워크를 지향합니다. 차세대 전투기, 함정 레이더, 조기 경보기,
위성 같은 것들이 연결돼 실시간으로 목표를 갱신하는 사슬을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미래 전쟁은 정보와 처리 속도가 좌우합니다. 누가 더 빨리 계산하고 더 빨리 전달하느냐가 값이 됩니다. 소리 크게 치는 시대는 끝나가고 계산 빠르게 하는 시대가 온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제 다시 묻겠습니다. 혹시 평화헌법이 일본에게는 완벽한 위장막이었던 건 아닐까요? 그 위장막 아래에서 일본은 산업 기반, 소재 기술, 발사체 기술, 그리고 목적 전환 능력을 차곡차곡 쌓아왔습니다. 지정학적 위험이 커지자 위장막이 벗겨졌고 사람들은 예상보다 강한 억지력을 보게 됩니다. 상대가 불편해하는 건 힘 그 자체만이 아니라 알고 보니 일본이 전혀 순진하지 않았다는 그 깨달음입니다. 겉으로는 예의 바르지만 속으로는 나사 하나까지 계산하는 아주 동아시아적인 반전입니다. 만약 어떤 날이 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타이완 해협이나 센카쿠, 메오 이다오를 둘러싼 작전이 시작된다고요. 그때 오키나와 규슈의 이동식 발사대가 동시에 불을 뿜는다는 시나리오가 거론됩니다. 저고도로 날아드는 다수의 미사일, 교란과 지형 추종, 방공망의 혼란, 통신시설, 레이더, 활주로, 탄약고가 정밀 타격을 받고 지휘 사슬이 끊깁니다. 함대는 연안과 잠수함에서 동시에 압박을 받습니다. 권력의 중심에는 차가운 보고서가 쌓입니다. 일본의 반격 능력 때문에 작전을 지속할 수 없다는 식의 보고서 말입니다. 이게 영화가 아니라 모의로 계산 가능한 시나리오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나리오가 충분히 그럴듯해지는 순간 그것 자체가 전쟁을 막는 장치가 됩니다. 일본은 변했고 쉽게 뒤로 물러서기 어렵습니다. 스텔스 토마호크라는 표현은 새로운 시대의 신호탄이 됐습니다. 힘과 기술이 곧 논리가 되는 시대 말입니다. 여러분은 일본이 계속 이렇게 이를 갈아도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다시 예쁜 말만 하던 이불 속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누군가는 자극하지 말자고 말하겠지만 먼저 자극한 쪽이 누구이며 먼저 미사일을 늘어놓은 쪽이 누구이며 지금 얼굴이 붉어져 억울하다고 외치는 쪽이 누구인지 그 질문부터 해야 합니다. 이 미사일은 미래를 지키는 희망입니까? 아니면 재앙의 핀을 당기는 장치입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솔직하게 남겨주십시오. 강경을 지지해도 좋고 전쟁 자체를 반대해도 좋습니다. 다만 현실을 눈 감자고만 말하는 방식의 반대는 피하셔야 합니다. 현실은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이 충분히 자극적이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방송에 올리면 잘리는 이야기들을 꾸준히 그리고 정면으로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따라오려면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일본의 새벽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세계 정세 해부는 잠시 멈추겠습니다. 세계 정세 해부는 늘 여러분의 댓글을 기다립니다. 안녕히 계시고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